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조직의 이해 능력. 오늘은 조직의 이해 능력, 및, 그 다음에 개념,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의 이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게 질문 드리기 전에, 지난번에 여러분이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조직에 대해서 한번 내가 생각하는 조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많이 이렇게 해 주셨는데 제가 다 읽어 봤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잘 정리해 주셔서 그 질의 토론방에다 이렇게 올려 놓으셨죠. 토론방이 아니고요. 질의 응답방이죠. 거기다 올려놓으셨는데,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잘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니까 집단적 이익과 개인적 이익, 이거를 제가 물어봤는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집단 이익을 많이 선택을 하셨더라고요. 뭐 정답이 있고 없고 이런 건 아닌데, 어쨌든 생각을 한번 이렇게 또 전환해보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시간이 나면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아마 애국, 국가, 또 집단, 이런 고등학교 때까지 여러분 거의 그런 교육만 받아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무의식적으로, 집단적 이해관계, 이런 것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마 내면화되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은 없지만 어쨌든 생각을 한번 이렇게 바꿔서 내가 있어야 국가가 있고 조직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봄직하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조직의 이해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루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아마 몇 번이나 조직이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이용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한번 하루의 일과를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어떤가? 내가 그죠? 가정도 조직이잖아요. 그죠? 나중에 우리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가정이라는 데서 이제 나와서 또 버스를 타죠? 학교 오려면 또 버스를 타거나 또 버스를 타지 않더라도 어디를 갑니까? 또 친구 만나러 커피숍을 간다든지 또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게 되죠. 또 어떤가요? 밥 먹기 위해서 레스토랑 식당을 가고 또 학교도 간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들리는 그런 것들이 전부 이렇게 조직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이런 얘기하죠. 어느 학자는 인간은 조직 속에 태어나서 조직 속에서 죽는다. 그래서 이제 또 현대인은 조직인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그런 조직이라는 게 무엇인가? 조직은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분업과 통합의 활동 체계를 갖춘 사회적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조직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이루어진 사회적 단위가 아니고 목적, 아까 공동의 목표잖아요. 어떤 목적 달성, 또 구조, 분합과 통합의 구조, 또 통합이란 건 협동이죠. 또 외부 환경과의 관계 유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조직의 형태는 목적, 구조, 협동, 또 환경과의 관계 유지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예를 보면은 뭐가 있죠? 정부, 또 기업,
또 병원, 뭐 시민단체, 군대, 뭐 경찰, 가정,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NGO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조직의 예를 들 수가 있죠. 그 조직 유형을 우리가 또 한번 여기서 우리가 쭉 나열한 거 한번 보세요. 조직 유형을 비공식과 공식 조직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죠? 뭐가 비공식이고 뭐가 공식인가요? 우리 앞에 예를 든 거 보면 시민단체나 NGO 이런 것들은 비공식 조직이죠. 그죠? 그 다음에 정부, 뭐 기업, 경찰서, 뭐 군대 이런 데는 공식 조직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영리 조직과 비영리 조직, 여기는 또 어떻게 해당되나요? 영리 조직은 기업 같은데, 뭐 법상으로는 병원이 비영리 조직에 속하지만 실질적으로 영리 조직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기업, 병원 이렇게. 비영리 조직은요, 뭐 정부라든지 뭐 군대, 경찰서, 뭐 가정도 비영리라고 볼 수 있죠. 뭐 영리 목적으로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소규모, 대규모 조직. 뭐 이런 거는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조그만 소기업, 또 대기업 뭐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또 시민단체도 뭐 소집단, 뭐 대집단. 뭐 정부 기업은 뭐 대체적으로 다 대규모 조직이겠죠. 그래서 소집단, 대집단 이렇게 이걸 조직화하면 소규모, 대규모 조직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조직 유형에 따라서요. 그리고 이런 조직 유형은 우리가 어떻게 느끼나요? 우리가 취업을 통해서 직업인으로서 이제 경험하게 되는 조직을 우리가 직장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직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경험하죠. 조직을 경험하게 되죠. 그럼 직장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일을 열심히 잘 하고 또 어떻게 내가 남한테 인정받아서 잘 하느냐, 뭐 이런 것이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직장은 물리적 공간과 심리적 공간 이렇게 두 개로 볼 수가 있는데, 물리적 공간은 뭐 내가 직장 내에서 일하는 그런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심리적 공간은 그런 직장의 일을 통해서 내가 만족과 또 좌절도 경험하잖아요. 네, 여러분 아마 직장 아직은 여러분도 경험 안 하셔서 이제 모르는데,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일 때문에 피곤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피곤해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으면 일은 다 거기서 거긴데, 좋으면 만족도가 높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구성원들이죠. 조직 구성원들하고 좀 갈등이 생기고 막 이러면 막 좌절감을 많이 느낍니다. 내가 이러려고 여기 왔나? 뭐 이러면서 이제 이런 심리적 공간의 역할을 하는 데가 직장이라는 데예요. 그래서 이런 직장에서 이런 직업인은 이런 조직의 시스템, 또 조직은 또 뭘 합니까? 경영을 하잖아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런 경영에 대한 이해 능력, 즉 조직 이해 능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마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조직에 대한 이해 능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는 뭐 내가 일을 잘하고 못하고 뭐 내가 어떻게 일을 잘할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주로 구성원들과의 뭐 리더십이라든지 갈등 관계 뭐 이런 것이 원래 직장에서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 이해 능력이라는 것은 이제 제가 빨간 거를 이렇게 했는데,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추세를 포함해서 조직의 체계와 경영을 이해하는 능력, 이것을 조직 이해 능력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이렇게 아마 할 수 있어요.
제가 중요한 거를 빨간 거로 했죠. 업무, 그 다음에 국제적 추세, 그리고 조직의 체계와 경영에 대한 이해. 요 세 가지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조직 이해 능력은 우리가 네 개로 하위 능력을 나눌 수가 있거든요. 이제 조직 이해 능력이라는 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빨간 거 세 개. 요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들어가냐면 여기에서 경영 이해 능력, 또 체제 이해 능력, 업무 이해 능력, 또 국제 감각 능력. 자, 우리가 여기 앞에서 빨간 거 했죠.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 업무 이해 능력, 그죠? 그 다음에 국제적 추세 포함, 국제 감각 능력, 그죠? 그 다음에 조직의 체계, 체제 이해 능력, 그 다음에 조직의 경영 이해, 경영 이해 능력. 이 네 가지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자, 하위 능력에서 그럼 차례대로 한번 간단하지만 여러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영 이해 능력은 조직의 경영 목표, 경영 방법을 이해하는 능력을 이야기하고요. 체제 이해 능력은 조직의 구조, 또 목적, 체제 구성 요소, 또 규정 이런 것을 이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업무 이해 능력은 주어진 업무 성격과 내용, 또 그에 필요한 지식, 행동, 기술 등을 확인하는 능력을 업무 이해 능력 이렇게 표현합니다. 국제 감각 능력은 다른 나라 문화를 이해하고 국제적 동향을 이해하는 능력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요 네 개를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요. 제가 요거를 경영 이해와 아마 체제 이해 능력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15주 동안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간간히 업무 이해 능력하고 국제 감각 능력은 이제 간간히 여러분한테 한두 주 정도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15주 동안 끌고 갈 하나의 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경영 이해 능력, 체제 이해 능력. 그래서 경영 목표와 경영 방법 이해하는 거, 조직의 구조 목적, 체제 구성 요소, 규정, 뭐 이런 정도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업무에 대해서 뭐 결제 방법 뭐 이런 정도 간간히 제가 뭐 한두 시간 정도 포함해서 업무 이해 능력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 감각 능력도 1시간 정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직에 대한 이론을 뭐 사회 집단 조직 이런 거에 대한 폭넓은 바탕 이해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틀은 이랬지만 조직 이해 능력 이것을 하위 능력, 경영 이해 능력, 체제 이해 능력, 업무 이해, 국제 감각 이거를 머릿속에 갖추고 있지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와 조직에 대한 이론을 여러분이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를 포함해서 한 3주 정도는 이론, 사회 집단이나 뭐 집단이나 뭐 조직이나 뭐 요 같은 내용입니다. 이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5주차 되죠. 5주차부터는 본격적으로 경영 이해, 조직 이해 능력의 구체적인 예를 하나하나씩, 하위 능력에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조직 구성원과의 리더십, 또 뭐 갈등, 뭐 이런 것에 대해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조직 이론에 대한 사회 집단과 조직이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 집단은 뭐 사회 조직 이렇게 뭐 볼 수도 있겠죠. 이것은 뭐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개인의 행동 양식은 개인이 속해 있는 집단에 의해서 행동 양식이 결정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태어날 때 그냥 혼자 응애하고 태어나지 않죠. 어디에 태어납니까? 가정 속에서 태어나죠. 그죠? 한 가정. 가정도 하나의 사회 집단이잖아요. 그죠? 원초적 집단이죠. 그래서 인간은 어떤 형태로든지 집단을 형성해서 살아가고요. 또 집단 생활을 통해서 또 욕구도 충족합니다. 그래서 사회집단 유형을 보면요. 관계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관계 유형에 따라서는 원초 집단, 2차 집단, 또 소속에 따라서는 내 집단, 외 집단, 또 행위 기준에 따라서 중거 집단이냐, 소 집단이냐, 또 2차적 관계에 따라서 공식 집단과 관료 조직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뭐 요런 게 있다는 거. 사회 집단의 유형은 관계 유형, 집단 소속, 행위 기준, 2차적 관계, 공식 집단, 관료 집단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조직 유형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영리 조직, 비영리 조직, 또 공식 조직, 비공식, 소규모, 대규모 조직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회 집단, 사회 조직 뭐 같은 원리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관료제의 역기능, 또 관료제의 순기능, 또 관료제 내의 비공식 구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집단은 앞에서도 조직 얘기를 했지만 어떤 공통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되는 집합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들 서로 간에 행동에 대한 기대를 서로 공유하고요. 그러면서 집단의 내부 구조를 발전시켜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 집단은 그냥 무조건 뭐 이렇게 형성된다고 뭐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집단이냐 이런 건 아니죠.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아침에 버스를 타잖아요. 버스 속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죠. 이거 사회 집단인가요? 그냥 모여 있는 군중이죠. 그죠? 여기서 지속적이고 반복적 상호작용하진 않잖아요. 버스 안에서. 그죠? 그래서 이건 사회 집단이라고 볼 수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어디요? 스타디움 같은 데서 공연을 볼 때 막 응원하잖아요. 응원을 하지만 응원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상호작용 하나요? 아니죠. 그래서 이건 사회 집단이 아니에요. 그죠? 예, 요렇게 이제 우리가 나눠볼 수 있고요. 그래서 사회 집단의 요건을 보면 집단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두 사람 이상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성원들이 일정한 유형으로 지속적 상호작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호작용의 결과로서는 내부 구조가 발전하고 또 성원들에게 또 지위와 역할이 부여되겠죠. 나중에 역할주의라는 그런 또 개념도 있습니다. 또 집단의 가치와 규범, 또 고유의 경계를 또 가지게 되죠. 그래서 경계가 있어야 사회 속에서의 그 내가 속해 있는 집단, 조직의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계는 꼭 물리적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지 않고요. 추상적인 관념의 그 한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느 직장, 뭐 내가 공무원이다, 내가 뭐 농협중앙회다, 뭐 내가 LH 공사다, 한전이다, 뭐 이런 데 있다고 해서 물리적으로 이렇게 경계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내가 이 속해 있는 어떤 관념, 뭐 내가 뭐 코레일에 있다,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죠. 어떤 신분증을 통해서 이런 경계를 나타내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일단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살펴본 원초 집단과 2차 집단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원초 집단은 쉽게 말하면 그냥 내가 직접적으로 개인의 만족을 이제 충족할 수 있는 집단을 얘기하죠. 내가 그냥 참여하면서 내가 만족을 구할 수 있죠. 그리고 직접적이고 친밀한 상호작용을 누릴 수 있고요. 친밀성, 또 동지애, 또 정서적 지원 등도 이제 제공합니다.
이제 여기에는 표출적 욕구가 있고 사회 정서적 욕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적으로 오래 지속되고요. 가족, 또 놀이 집단, 또 뭐 깡패 집단도 뭐 여기에 원초 집단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죠?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표출적 욕구과 사회 정서적 욕구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개념도 여러분이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출적 욕구는 약간 원시 내 본능적 이제 표출하는 그죠? 가정에서 이제 일어나는 그런 거고 사회는 좀 2차 관계적 욕구죠. 그 다음에 2차 집단은 목적지향적이고 공식적 관계에 바탕을 둔 집단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목적 달성이라든지 공식적 관계고 비개인적이면서 도구적 욕구 또 과업지향적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원초 집단보다는 규모가 크고요. 인간관계가 아까 얘기했듯이 공식적 차원이고 익명성이고 비개인성이면서 목적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2차 집단 내에서는 원초 집단도 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초적 관계가 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지만 관료 조직 내에서 비공식 집단 요렇게 또 볼 수 있죠. 그런 것도 이제 2차 집단 내에서 원초 집단 포함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원초적 관계, 아까 원초 집단 얘기하다가 근데 원초적 관계는 이제 부분이 아니라 내가 전체로서 참여하는 거죠. 내 인격적으로 참여하고, 그래서 의사소통이 되게 심층적이고, 또 그런 참여를 통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교회에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제 청년회가 되겠네요. 청년회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격적으로 또 개인 만족도 누리고 인격적으로 내가 어떤 인정도 받고 이러죠. 그런데 어떻게 회사 같은 데 가면 그렇지 않죠. 회사는 어떤가요? 회사는 나는 부분이죠. 내가 전체로서 참여하고 뭐 의사소통이 심층적 뭐 이렇게 하면서 개인 만족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직장 관계 표현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원초적 관계는 아닙니다. 직장은. 자, 그 다음에 원초 집단의 기능은 개인과 사회를 연결주는 연결자 기능을 하고요. 구성원들에게 심리적,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해 줍니다. 또 사회 통제 기능을 담당하면서 문화적 규범의 전달자, 또 규범을 따르도록 하는 집행자 역할도 하는 게 원초적 집단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앞에서 게마인 샤프트와 게젤 샤프트, 테니스라고 하는 그 사회학자, 독일의 사회학자가 이렇게 나눈 건데요. 요거는 그냥 여러분 뭐 아실 거예요. 아마 고등학교 때도 여러분이 하셨기 때문에. 게마인 샤프트는 본질적이고 자연적 의지에 바탕을 두고 인간관계는 친밀하고 정서적 상호 신뢰 협동심에 바탕을 둔 그런 집단, 공동체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게젤 샤프트는 선택적 의지에 바탕을 두고요. 그리고 타산적인 목적지향적이고 경쟁심, 효율성, 전문화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건 뭐 도시 조직의 예를 들 수 있겠죠. 그래서 게마인 샤프트, 게젤 샤프트 이렇게 나눈, 테니스는 이렇게 이제 나눴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집단의 종류는 뭐 또 조직의 종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내 조직과 외 조직 또는 내 집단과 외 집단 이렇게 2인그룹, 아웃그룹. 이게 사회학자 토마스라는 분이 이렇게 내 집단과 외 집단을 나눴고요. 집단의 설정한 경계에 따라서 개인이 동일시하는 단위를 이야기하는데요. 내 집단은 이제 동일시하는 집단. 그죠? 너 우리 편이야.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동일시하지 않는 집단은 외 집단.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 집단의 경계는 추상적 관념, 상징적 체계로 유지하고요. 또 실물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뭐 학생증 같은 걸 통해서 여러분 백성문화대 학생이다 라는
그런 집단 경계를 딱 짓잖아요. 그죠? 뭐 추상적으로도 되고요. 상징책에 또 이렇게 실물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내 집단은 소속의직의 의식을 강조하고 유대감, 또 충성심, 협동심 등을 강조합니다. 또 이런 내 집단이 또 지나치게 강조되면 뭐가 될까요? 자민족 중심주의 뭐 이런 것까지 됩니다. 자민족 중심주의가 뭔지 알죠? 우리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다른 이민족이나 다른 사람들, 타인에 대해서 배타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내 집단에는 원초적 관계와 2차적 관계를 이제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족 성원 의식, 그죠? 내 집단의 원초적 관계잖아요. 또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나 충성심, 뭐 이런 거에는 내 집단의 2차적 관계. 그러니까 내 집단이라고 해서 뭐 전부 원초적 관계만 있는 건 아니고요. 2차적 관계도 이렇게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중고 집단과 소 집단은 1942년에 하이만이라는 학자가 이제 도입한 개념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개인이 신념이나 태도, 가치 등을 규정하고 그 행동의 지침을 삼기 위해서 비교나 판단의 기준이 되는 집단, 이것을 우리가 중고 집단이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내가 어떤 생각이나 어떤 행동을 하는데 어떤 기준이 되는 집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기준이 되는 그런 집단을 중고 집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중고 집단은 긍정적 중고 집단과 부정적 중고 집단으로 나누는데요. 긍정적 중고 집단은 일상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되게 긍정적이죠. 긍정적인 어떤 모습을 딱 놔두고 그리고 내가 어떤 기준을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부정적 중고 집단은 어떤 활동이나 생각을 거부할 때 그때 기준을 남는 그런 집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이제 경쟁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경쟁 속에 살지만 뭐 재벌하고 뭐 가난한 월급쟁이하고의 비교는 우리가 실감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왜요? 그거는 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지 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는 만약에 나랑 같이 입사 동기생이 한 사람으로 과장 승진했는데 나는 아직 계속 대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떨까요? 마음이. 그런 극빈자의 거부를 부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받아들일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중거 집단을, 그러니까 모집단, 그러니까 집단의 개념이 좀 다르겠죠. 같은 입사 동기생의 잘 나간 동기생을 중고 집단으로 삼고 나를 이렇게 표현하면 또 부정적 중고 집단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중고 집단은 클 수도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적 관계이고 물질적 또 원초적 관계일 수도 있고요. 정신적 행위 지침이 될 수도 있는 집단이 중고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뭐 중고 집단이나 이 소 집단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조직 이론을 공부를 했는데 중고 집단이 뭐냐 이랬는데 그거 뭘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적어도 그냥 어떤 개념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라 라는 수준에서 제가 뭐 깊게 설명은 안 드리고 이것도 깊게 설명하면 뭐 1시간 이상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중고 집단 하다 보면 또 상대적 박탈감의 얘기 나오거든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개념만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기준이 되는 집단에 대해서 내가 상대적으로 열세 느끼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내가 어떤 직장에 입사를 했는데 동기생과 같이 했는데 그죠? 그게 중고 집단이잖아, 동기생이. 근데 그 친구는 과장으로 승진했는데 나는 아직 승진이 안 됐어. 그럼 내가 열세잖아요, 그죠? 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은 같은데 내 처지가 열등하다고 느끼는 거, 이게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증거 집단은 개인 심리적 차원에서 내가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단을 증거 집단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행동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개념만 이해하면 됩니다. 증거 집단, 상대적 박탈감, 개인적 심리적 차원에서 설정하는 게 증거 집단이다. 자,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물음이 있죠. 질문. 여러분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의 개념과 예를 한번 적어서 이제 글을 좀 길게 적지 마세요. 그냥 간단하게 적어서 올려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것도 제가 한 10분에서 15분 드릴 테니까 제가 요거 좀 마치고 나서 여러분이 이제 거기다가 좀 적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길게 또 설명하면 지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한 15분 드릴 테니까 요거 한 5-6줄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간단하게 개념, 그 다음에 이렇게만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